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인일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싸우면서도 국가적 위기에선 하나 되고 취업난과 집값에 힘들어하면서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으며 이웃나라들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버드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선택한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 그의 놀라운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면서도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전통시장을 사랑하며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으면서도 위기에서는 하나가 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 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마리의 거대한 호랑이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민족. 평소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국가대표 경기만 시작되면 하나가 되고 서로 싸우다가도 외국인이 한국을 비난하면 단결하는 신기한 민족.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 30년간 한국에서 살며 연구했던 미국 교수가 발견한 한국인의 가장 독특하고도 모순된 특징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까지.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한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1994년 처음 서울대 캠퍼스에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미국 동료 교수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미쳤소? 하버드의 자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한국?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는데 그때 본 한국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첫 수업 준비를 하던 그때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한국에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니까요. 도쿄대학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실제 제가 만난 한국은 달랑 편견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첫 수업부터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네요. 수업이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 질문하는 학생들,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들. 그들의 열정은 제가 본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습니다. 김민수라는 학생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죠. 그 즈음 중국의 왕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군요. 이런 작은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의 저력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민수의 아버지도 밤낮으로 택시를 몰아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셨죠. 지금 민수는 국내 굴지의 기업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죠. 교수님, IMF 때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 걸 부끄러워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2002년 월드컵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스미스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리의 붉은 물결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질서 있는 열정,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죠. 경기가 끝난 후 거리는 깨끗했고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귀가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고 이후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2008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한국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광우병 촛불 집회 현장을 보더니 놀라워했죠.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라니. 맞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제 연구실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찍은 창밖 풍경 사진들입니다. 1994년과 2024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중국의 왕 교수가 최근에 이 사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민의식의 수준,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동료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수인 저를 걱정하며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이는 제가 30년 전에 가졌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죠. 얼마 전 하버드의 옛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30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인생에서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곧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매일 아침 연구실 창문을 열 때마다 여전히 설렙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지. 한국은 늘 저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한국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청년 실업, 높은 집값. 하지만 이런 문제들 역시 한국인들은 특유의 저력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인의 모습이니까요. 한국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의 교수 생활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회복력 있는 민족의 후예들입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강대국도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살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때로는 너무나 모순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일본의 마사키 교수가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죠. 클라크 교수, 저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마사키 교수가 가리킨 곳에는 두 개의 풍경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소박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존하죠. 하지만 이것은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목격했던 광경이었죠. 당시 중국의 리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어요. 이런 작은 나라가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이었죠. 1998년 1월 제 제자 중 한 명인 정유미의 어머니께서 금배지를 들고 오신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라가 더 필요로 하니까. 그 배지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떼어내기 전까지 30년 넘게 한복 안에 고이 간직해왔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로버트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비웃었죠. 금모으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경제 위기는 감성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몰랐던 겁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2002년 월드컵 때는 또 다른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으로 보이던 젊은이들이 붉은 악마가 되어 하나로 뭉쳤죠.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무질서하지 않은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질서정연하게 귀가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는, 얼핏 보면 모순적인 이 특성이야말로 한국의 힘이었죠. 2008년에는 특별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박민지라는 학생이었죠. 그녀의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던 분이었는데 손녀의 등록금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민지는 결국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마쳤고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할머니의 채소 가게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 제가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교육열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특성은 참으로 다면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위기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이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잃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특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앤더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데도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배려를 잃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말이죠. 2023년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새벽 등산을 하는 노인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즐길 수 있다니.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입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완벽한 균형이죠. 지난해 제 수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죠. 교수님,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때로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특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이토록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개인주의적 성향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했고요. 30년간 한국인들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은 마치 태극 문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전의 에너지야말로 한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순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민족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저력이 아닐까요? 1994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가 보내온 팩스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데이비드, 방금 통계 자료를 확인했네. 한국의 평균 IQ가 106이라고. 분명 오타일 거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는 해가 갈수록 상승했고 지금은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숫자의 이면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 제 연구실에 조교였던 김지훈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의 할아버지는 문맹이었지만 손자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글을 몰라서 장부도 못 쓰셨어요. 대신 막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장사를 하셨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훈아, 한글은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다. 이걸로 세계를 품어라.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현재 1% 미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2005년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자정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건 교육열이 아니라 교육광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교육 통계는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수학과학 성취도 최상위권. 하지만 이 숫자들 속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0년 제 수업을 듣던 박서연 학생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교육비를 위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실망시킬 순 없었죠. 서연이는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죠.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입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스티븐슨 교수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연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역전할 수 있었죠? 그 답은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마을에 광 케이블을 끌어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산을 뚫고 계곡을 건너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소통하려면 이게 필요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내고 많은 끈기와 투지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통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 이 숫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2018년 중국의 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훨씬 많은 연구원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전제품 수리공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고장난 제품들을 고치는 걸 보며 자랐죠.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도 매일 그 질문을 하면서 일합니다. 연구개발 투자액 GDP 대비 세계 1위. 이 차가운 통계 숫자 속에는 이처럼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또 다른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 정확도 세계 최고 수준, 역학조사 속도 세계 최단. 그리고 그 뒤에는 쉬지 않고 일한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인천공항 검역소의 김미영 간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놓친 한 사람이 새로운 감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수출 강국, 문화 강국. 이런 수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죠. 그들의 의지, 열정, 그리고 끈기. 이것이야말로 어떤 숫자로도 측정할 수 없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제 연구실에는 특별한 그래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각종 발전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매년 상승하는 선을 보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이 선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이 그래프의 진짜 의미는 수치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 선 하나하나에 담긴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희생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숫자는 멈출 수 있어도 한국인들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와 수치는 때로는 차갑고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계 속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어떤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2016년 10월, 저는 한 통의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CNN 본사의 동료 기자였죠. 데이비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는데 폭력 사태를 우려해야 할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군부 쿠데타도 있었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시위는 다릅니다. 지켜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죠. 폭력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백만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 교수와 함께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가득했죠.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찰과 충돌이 없다니. 천안문 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그날 광장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김지우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산동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서 있진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세대를 초월해 서로를 배려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특파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경험입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평화적 저항의 힘을 배웠습니다. 2024년 12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 모였죠.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냈고 여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스 교수가 급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였죠. 데이비드,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계엄령이라니. 군부 개입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를 여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MZ세대들이 주도하는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들은 SNS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이끌어갔고 현장에서는 세대 간 감동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질서유지단의 활동이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질서를 유지했죠.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러진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한 젊은 회사원이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께 보온병에 차를 따라드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꼭 이번에는 해내겠습니다. 87년에 할아버지 세대가 해주셨던 것처럼요. 고맙다. 너희를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중국의 리우 교수는 이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입니다. 분노하되 품위 있게, 저항하되 평화롭게. 이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온 특별한 문화죠.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광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묵묵히 촛불을 들어올렸고 자발적으로 주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 특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한국인들은 저항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죠. 우리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민주주의 정신, 평화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숙함. 2016년과 2024년 두 번의 촛불 시위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력 없이도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시민들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도 품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제 수업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한 시위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DNA에 새겨진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의 아픔을 통해 폭력의 무의미함을 배웠고 단결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 민주주의만의 특별한 저력입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빛나는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2019년 초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평가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방금 서울에서 열린 신제품 출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사소한 결함까지 지적했고, SNS에서는 이미 전문가 수준의 상세한 리뷰가 퍼지고 있었죠. 그들의 까다로움이 바로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연구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20년간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손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이다. 이분들을 만족시키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특별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의 성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점을 제안하며 때로는 기업보다 더 앞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죠. 2021년 중국의 샤오미 부회장이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끝이 없어요. 이에 대해 일본의 소니 전 회장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피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테스트베드를 놓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2년 테슬라의 한국 진출 과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무시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피드백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요 업데이트 중 상당수가 한국 소비자들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한 임원이 자사의 AI 스피커를 한국에서 테스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경쟁사인 아마존의 임원이 강하게 반발했죠. 한국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전 세계 시장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박성민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우리 아버지는 80년대에 전자제품 수리공이셨어요. 그때는 외국 제품들이 비쌌기 때문에 고장나면 꼭 고쳐서 써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의 구조와 원리를 알게 되셨고, 그런 경험이 우리 세대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전문가적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성과를 자사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제품. 이런 광고 문구들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닌 글로벌 품질의 인증자가 된 것이죠. 지난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IT 기업들의 연구소장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지,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타의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VR 기기의 첫 번째 버전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시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개선점이 제안되었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피드백 덕분에 우리 제품은 완벽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빠른 트렌드 수용력,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소비자 성향이죠. 제 연구실의 한 학생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까다로운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강점이야.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혁신적이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을 가진 나라는 없어. 이건 한국이 가진 특별한 자산이지.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혁신의 조력자이자 때로는 혁신을 주도하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MIT 공대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제품을 미리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에 가보세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다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품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죠. 이것이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12월 말, 제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30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강의실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제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첫 제자였던 김준호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순 같지만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된다는 것. 그게 한국의 특별함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해온 한국은 모순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들은 서로 부딪히며 깨지는 대신 놀랍게도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죠. 2023년 말 하버드에서 온 제 동료 마이클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노는 것 같아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면서도 여가 생활에도 열정적입니다. 강남의 회사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퇴근 후에는 치맥을 즐기고 새벽 등산도 마다하지 않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입니다. 극과 극이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성. 이것이 한국을 끊임없이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실제로 이런 모순적 특성들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전통 찻집에서 천천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깁니다. 최첨단 IT 기술을 자랑하는 삼성타운 바로 옆에서는 전통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죠. 어떤 외신들은 이런 한국의 모순적인 모습을 비판합니다. 너무 빠른 발전 속도, 극단적으로 보이는 경쟁 문화. 하지만 이런 특성들이 오히려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2020년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위기 때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별한 저력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좀 모순적이죠? 평소엔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도 국가대표 경기만 하면 하나가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강점이야. 경쟁을 통해 발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지.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24년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강력한 질서 있는 저항.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모습이었죠. 프랑스의 루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위하면 폭력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강력하면서도 평화로운 시위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순 아닐까요? 제 제자 중 한 명인 이미래는 스타트업 CEO입니다. 그녀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모두 가진 세대예요. 할머니에게 배운 정과 예의를 지키면서도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데 능숙하죠. 이런 모순이 오히려 저희의 경쟁력이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은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면서도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잊지 않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2023년 말 구글의 한 임원이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시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빨리 변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보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모순적인 특성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은 모순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순들은 서로 부딪히며 깨지는 대신 놀랍게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장인 정신이 만나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만들어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K컬처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모순적인 특성들이 미래에도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모순을 조화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테니까요. 한국인들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을. 한국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키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제 저는 30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특별한 증인이 되어 세상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순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순을 조화로 바꾸는 마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